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남아시아 불교 문화 2학기 이 후반부 이 그 2보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 우리 중간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기말 시험까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물 나눠드린 거 중심으로 할 건데 시험 범위는 대충 제가 봤을 때 이 스리랑카 불교부터 불교부터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제가 훑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금 현재 불교는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고대 인도에 있던 불교가 스리랑카로 먼저 왔다가 스리랑카에서 중세 불교로 발전한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어떤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해졌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쇼카 왕, 고대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고, 제가 아쇼카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디오로 DVD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전설에 의하면 이분의 아들과 딸이 직접 불교를 스리랑카까지 이렇게 전해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분의 아들과 딸이 중심이 돼가지고 스리랑카의 가장 큰 불교 교단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 저희들이 보통 마하위하라 라고 그러고, 이분들의 중심에는 쌍가미타가 가지고 온 보리수 나무와 그 다음에 두탕가만이 아바야 왕 때 만들어진 루안 발리시아 불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분들은 뭐 더 이상 새로운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부처님의 말씀은 빨리어 경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할 일은 빨리어 경전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동남아시아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래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마하위하라는 아누라다푸라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고대 불교의 수도에 이제 주로 있었는데, 수도에 있기보다는 나는 이 숲속에 있겠다. 아란니카라고 하는데, 숲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그 마하위하라 안에서도 생겼고, 바로 이 아란니카는 이 아누라다푸라가 촐라인들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왜냐면 시골에 있으니까 도시는 타격을 받았지만, 이따가 스리랑카 불교가 하나로 통합될 때 이 아라니카를 중심으로 이제 통합됐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가 이제 불교가 그렇다면 분열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바야기리라는 불교 교단이 기원전 한 1세기경부터 해서 4세기 정도가 되면 아주 큰 불교 교단으로 발전하는데, 아바야기리는 인도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산스크리트 범으로 된 논서들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불교적인 성향을 가졌고,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마하비하라는 끊임없이 대립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4세기 정도가 되면 제타와나라는 그룹이 이제 또 이렇게 생겨 나오는데, 제타와나는 교리적으로는 아와야기리와 거의 구분 없고, 또한 마하위하라도 그래 다르지 않은데 왕가의 후원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 떨어져 나와서 한 4세기 5세기가 되면 스리랑카의 세 개의 불교 교단이 서로 왕가의 후원을 얻기 위해 싸우는 어떤 그런 형국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스리랑카 불교의 특징인데, 불교 교단은 왕에게 보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를 받는 겁니다. 저희들 보통 짜뚜, 빠짜야, 다약하라고 그러는데, 승단이 유지될 수 있는 네 가지를 받는 건데, 거처와 의복과 약품과 음식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걸 받으면 그 대가로 이 왕이 지금 현재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떤 통치의 리지트머시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교 교단과 왕가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어떤 독특한 체제를 만들고, 이렇게 불교 교단을 보호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로 하는 왕, 이 왕을 저희들이 보통 이제 다르마라자,
법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개념 하에 스리랑카 불교가 형성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불교 교단이 대립하니까 서로 이제 왕에게 우리에게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그러고 왕은 지원을 해줘야 자기의 왕권이 더 커지니까 더 많이 지원을 하면서 국가가 점차적으로 이제 가난해지고 불교 교단은 부유해지는 어떤 이런 이제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10세기경이 되면 남인도의 촐라 왕국 그러니까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에 있던 촐라 왕국에 의해 가지고 이 스리랑카 전체의 한 70% 정도, 중북부의 70% 정도가 이제 점령되어 버립니다. 점령되어서 이 그 스리랑카 불교에 이제 암흑기가 오고 이렇게 점령되어 버리니까 남인도 사람들은 시와 신을 숭배하는 이 그 힌두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영향으로 불교가 피폐해지게 되는데 이 영향으로 비구니 교단 아직도 우리 남방 불교는 비구니 교단인데 비구니 교단이 이 전란의 와중에 사라져 버렸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1150년에서 1180년 정도가 되면 스리랑카가 다시 이제 국력을 회복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왕이 빠라크라마 바후고 이분은 단순히 스리랑카의 국토를 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남인도까지 쳐들어가서 남인도 일부까지 지배했다 그러고 이 빠라크라마 바후의 영향력이 워낙 셌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까지 널리 알려지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스리랑카 불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스리랑카를 독립시키고 하나로 통합한 다음에 아마도 타겟은 아와야 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 불교를 수입했으니까 꼭 우리나라가 통일된 다음에 외색 불교 청산하듯이 아마 이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세 가지 룰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인데 세 가지 룰을 만들어가지고 빠라크라마 바후가 종교 개혁을 하고 빠라크라마 바후의 종교 개혁은 저희들이 보통 마하카샤파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아라니카 숲속 불교 전통의 큰 스님을 모셔와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숲속 불교 전통이 마하위하라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하위하라를 중심으로 스리랑카 불교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 불교가 이제 동남아시아로 전해집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한 12세기, 13세기, 14세기. 12, 13, 14세기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스리랑카 불교를 받아서 자기 나라의 이제 이 그 민족 국가를 형성하던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리랑카 불교도 좀 아픔을 겪게 됐는데 1500년경이 되면 스리랑카에 이제 최초로 유럽의 식민지 파워가 오게 되고 1600년, 1700년이 되면서 스리랑카는 내륙 국가로 전락하고 외부는 전부 다 이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이제 식민지화 돼가지고 이래 그 국가가 약해지고 왕가가 약해지니까 불교 교단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고 불교 교단 내에서 비구가 되려는 스님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1750년이 되니까 아예 스리랑카 불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이제 스리랑카의 왕이 캔디를 중심으로 하는 곳의 왕이 이 그 태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 불교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태국의 왕이 1750년경에 스님들을 스리랑카에 보내가지고 스리랑카 불교를 재건하고 이게 지금 현재 태국 최대의 종파인 시암 니카야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미얀마에서도 보내고 왔는데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스리랑카 불교가 저리 남아 있는 거는 이 태국이나 스리랑카 뭐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들만의 노력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국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면 도대체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가 어떻게 전해졌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한 게 아니라 외교 관계를 통해서 됐는데, 남방 불교가 새로운 곳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을 건데, 어떤 불교가 동남아시아의 일정 지역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불교 교단이 확립돼야 되고, 교단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 교단에 땅이 주어야 되고, 땅이 주어지면 그게 시마가 설치돼 가지고 스님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스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었다 해서 스님들에게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가는 불교 사원에 땅을 주고, 제가자들은 불교 스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근데 거기다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러니까 불교가 전해진 곳에 일반 사람들 중에 승려가 되겠다는 희망자들까지 나와야 제대로 불교가 쓸 수 있는데, 한 10세기, 11세기 정도 봤을 때 이렇게 이 불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지역은 저희들이 보통 미얀마 남부에 타톤이 있는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온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땅을 함사와띠, 기러기의 땅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모온족이 이 11세기 정도가 되니까 빨리의 경전을 보유하고 충분한 숫자의 비구 스님들이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유지할 정도로 미얀마 남부 해안 지역에 이제 불교, 스리랑카 불교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중북부는 난차오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 남쪽 윈난성의 남조의 남조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중국 남조는 믿었던 종교가 밀교입니다. 딴뜨라 계열의 밀교였고, 이 그 파간, 미얀마를 통일했던 파간의 아니루타 왕은 자기 나라에서 이 난차오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교를 정화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분이 선택한 게 남방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니루타가 처음에는 아주 그 평화적으로 우리 그 타톤에 당신들의 불교 경전을 우리에게 달라 했는데, 타톤에서 거부하니까 사실상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니루타는 타톤을 점령하고 불교 3장을 가지고 올 때 남쪽에 있는 스님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있어야 교단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걸 통해 가지고 불교가 미얀마 중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 미얀마 사람들은 그 혈연 관계가 태국 북부 지역, 오늘날의 치앙마이, 람빵, 람뿐 지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혈연 관계로 또한 이 남방 불교가 태국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이제 토대를 잡았던 것 같고, 점차적으로 이 불교가 이제 확대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교가 보통 우리 소나와 우따라라고 하는 아쇼카왕 시대에 보내진 포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으로 이제 믿었습니다. 우리 아쇼카왕의 기록에 의하면 소나와 우따라를 수완나 부미, 황금의 땅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제 황금의 땅이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남부 지역이다 그러고, 태국은 나콘파톰이라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는 마힌다가 전해준 거고, 동남아시아는 소나 우따라가 전해준 거로 이제 다들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1400년대 후반이 되니까 미얀마 남부의 몬 왕국을 통치했던 왕 중에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스님 이름이 이제 담마제디고, 이 담마제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의 불교가 너무 이렇게 분열돼가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이 불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데, 통합하는 방식이 이 시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제가 이 경계인데, 세속적인 공간과 이 성스러운 공간의 경계인데, 시마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된 스님이 나온다는데, 담마제디는 기존에 있는 시마가 다 엉터리니까 기존에 있는 시마에서 배출된 스님도 다 엉터리라고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젊은 스님들 2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배를 태워가지고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스리랑카의 부바네카 바우왕 때 이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빠케 바카 시마, 물이 흐르는 시마 위에서 이분들에게 수계를 해주고, 이렇게 수계를 받고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 나라의 불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불교를 개혁할 때
스리랑카에 가게 되면 기존의 이 스님들인데 이분들의 스리랑카에 전부 다 당신들은 제가자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스리랑카 방식으로 다시 수교를 해주니까 사실상 이 사건을 계기로 소나와 우따라라는 전설적인 어떤 그 수계 전통의 시작점은 사라지고 스리랑카 불교 전통의 수계 전통이 동남아시아로 들어오는 게 되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자기들의 수계 전통의 정점에는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가 있는 거고 따라서 마힌다를 중심으로 하는 스리랑카 불교의 동남아시아 불교가 사실상 귀속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이 이때 이제 페구에서 일어났고 이 영향이 이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동남아시아 전역이 이제 이 남방 불교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남쪽 지역에는 아유타야, 중부 지역에는 수코타이 북부 지역에는 이제 치앙마이, 람판, 랑푼 이런 곳이 생겼는데 중부에 있는 수코타이는 이제 이 타이족이 이 중부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태국 중남부는 크메르 왕국의 영향력이 많다 보니 크메르의 힌두교와 대립해서 자신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내려온 타이족들은 스리랑카의 남방 불교를 자신들이 통치하는 국가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 이제 삼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배경하에서 이 그 람캄행은 자신들의 국가를 통치할 때 자신들의 국가의 중심을 스리랑카 불교에서 찾고 이 스리랑카 불교에서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교 교단의 이제 가장 높은 쌍가라자를 나콘시 탐마랏 그러니까 말레이 반도 한참 밑에 나콘시 탐마랏에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콘시 탐마랏에서 이 온 스님이 수코타이의 불교를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스님이 나콘시 탐마랏을 통해 가지고 스리랑카와 직접 왜냐면 이 그 수코타이는 동남아시아 중부 지역이라 스리랑카까지 직접 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콘시 탐마랏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나콘시 탐마랏을 통해서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직접 받아와서 이 그 수코타이의 불교의 뿌리를 내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랑카맹이라는 왕이 이 숲속에다가 이 스님을 위해서 불교 사원을 지어줬다는데 이게 이제 그 스리랑카의 아라니카 전통이고 그래서 랑카맹 비문에 직접적으로 스리랑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사실상 스리랑카 불교가 이 랑카맹 때 본격적으로 이 그 동남아시아에서 전해졌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이 랑카맹의 비문이 발견되는데 여기 보면 오늘날 태국 불교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이런 오늘날의 태국 불교의 토대가 이 시기에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남부 지역에는 우송이라는 사람이 아유타야를 건설하면서 이제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송은 태국 남부 지역 차우프라야강 중하류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분 자체는 나콘시 탐마랏에서 차우프라야 강으로 오는 중간에 있는 도시인 페차불이라는 도시의 부유한 상인의 이제 아들이었고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중국계였습니다. 중국계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주로 일하는 게 이제 이 차오프라야 강 중부 지역인데 중부 지역에 뭐 수판불이라든지 우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이제 타이족들 그러니까 강의 서쪽에는 타이족들이 있었고 강의 동쪽에는 롯부리 같은 크메르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송은 중국계 상인의 아들로서 이 그 타이족의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롯부리의 그 크메르계 사람의 딸과도 결혼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인종적인 요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 토대를 가지게 되고 국민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되는데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국민들을 다 거느리고 차오프라야 강 쪽으로 가다가 강 가운데 아주 넓은 지역 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곳이 오늘날의 이 아유타야가 됩니다. 이 동산호라는 섬이었는데 이 동산호 섬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아유타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남방불교의 정통성, 이 우송은 남방불교를 크메르 왕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삼았는데, 남방불교의 도덕적인 전통성과 새롭게 남한 타이족의 뛰어난 농경 문화와 중국계 화교들의 뛰어난 상업적 토대와 그다음 롯부리 지역의 크메르인들의 로컬 지식들, 이 세 개를 전부 다 하나로 어우러 가지고 거대한 이 아유타야라는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 바로 이 아유타야가 이 왕들은 전부 다 단말하자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왕인데, 이들이 다 대활하자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크메르의 왕들을 물리치고 동남아시아의 주도권을 점차적으로 이제 잡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국 북쪽인데, 태국 북쪽을 하면 이제 치앙마이도 있지만 라오스라고 있습니다. 우리 라오스는 옛날에 란쌍이었고, 이 태국 북부는 란나였는데, 란쌍은 코끼리가 많다는 뜻이고, 란나는 쌀이 많다는 뜻이고, 코끼리가 많으니까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고, 쌀이 많으니까 부유한 풍요로운 나라였다는 뜻인데, 란쌍도 원래는 크메르의 영역이 있지만 이곳에 파누비라는 왕자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국가를 하나로 다시 이렇게 세웠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크메르는 참바삭과 르앙프라방과 비엥짱 어떤 비엔티엔,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토대를 중심으로 성립된 국가였는데, 이들이 점차적으로 이 각기 분열되면서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에 이용을 당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국력이 약해졌고, 1700년대 1800년대가 되면 결국 이제 이 미얀마의 태국에 점령되는 이제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1700년대 후반에 태국의 점령을 받게 되고, 태국의 점령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끌려가 가지고 태국 방콕과 태국 방콕 주변에 이 강둑이 있습니다. 자우프라야강 강둑. 그 강둑을 저희들이 라오뱅크를 하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와가 이제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런 건설에 이제 동원되는 좀 이제 비참한 이제 이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820년대에 이 비엔티엔, 옛날에 이제 비엥짱을 장악했던 이 아누봉이 하나의 자기가 스스로 전륜성함임을 선언하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태국 방콕 근교까지 진출합니다. 이유는 이 방콕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요 군사 작전 실패하게 되고, 아누봉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근데 아누봉이 이 비참하게 죽었던 기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프랑스가 결국 태국에 이 란쌍은 너희 나라 아니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 라오스 지역 이제 3등분 돼가지고 오늘날의 코라시라고 해가지고 이 태국 쪽에 붙은 부분은 이산이라고 해서 태국 땅이 되고,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 지역이 프랑스 땅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독립됐을 때 라오스가 된,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국가가 이렇게 이제 성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엔티엔, 르앙프라방, 그리고 참바삭,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있었던 곳이 이 라오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얀마 태국인데, 미얀마 태국은 우리 한국과 일본처럼 끊임없이 싸우고 했는데, 미얀마는 이제 좀 군사 정신이 강하고, 태국은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어떤 이런 무역을 하면서 부유한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면 주로 미얀마가 다 이기고 태국은 다 지는, 태국은 1500년대 후반에 한 번 함락되었고, 전쟁해가지고는 이 1500년대 후반에 나레수완 왕 때 딱 한 번 이기고 다 졌습니다. 그러다가 1767년에 이 아유타야가 미얀마의 침입을 완벽하게 함락되어 버리는, 근대 동남아시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아유타야가 폐허로 변하게 되고, 아유타야의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로 잡혀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호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유타가 함락되기 직전에 이분도 이제 중국의 하교인데 탁이라는 도시의 신하였다. 오피셜이었다. 이름이 탁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탈출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늘날 방콕의 강 서쪽에 있는 톰부리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곳에 있는 중국의 하교들을 도움을 받아가 군대를 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운이 좋았던 게 이 태국의 SOS를 받은 중국이 이때 북쪽에서 침입하게 되고 미얀마는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쪽에 퍼져 있던 모든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온 이제 중국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 태국과 라오스 지역이 진공 상태로 남게 되고 탁신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국가를 다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미얀마를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다만 이 탁신은 탁신은 불교에 심취했는데 기존의 스리랑카 불교, 전통적인 스리랑카 불교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전했던 불교, 저희들이 보통 보란 까마탓이라고 하는데 고대 업처수행 운동, 이게 귀족들이 하는 불교가 아니라 평민들이 하는 어떤 이런 불교를 선호했었고 탁신이 이제 이런 불교를 선호하다 보니 기존의 불교 스님들을 탄압을 하고 기존의 불교 스님들에게 자기가 불교 성인이라는 인정을 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탁신이 기존의 불교 스님들을 탄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국은 왕가와 불교 교단이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왕이 불교 교단에게 보시를 하면 불교 교단은 통치의 정통성을 주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왕이 불교 교단을 탄압하니까 불교 교단은 더 이상 왕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탁신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면서 결국 탁신은 쫓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탁신을 쫓아낸 사람이 짜끄리 형제인데 기존의 아유타야의 귀족 출신이었고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으며 이분이 이분들이 이 탁신이 이 캄보디아에 공격하려고 했을 때 캄보디아로 가다가 내부 반란을 진압하는 핑계를 대고 해군을 해가지고 구테타를 해서 탁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이렇게 된 큰형이 왕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라마 1세가 됩니다. 지금 현재 태국의 왕가 짜끄리 왕가가 이렇게 시작되고 지금 현재 태국 왕 와칠라롱콘 왕은 태국에서 라마 10세 10번째까지 이어오는 왕가의 라인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얀마인데 우리 참 태국은 근대로 오면서 상당히 좀 개안았지만 미얀마는 근대로 오면서 좀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꼼바옹 왕가라 그러는데 꼼바옹 왕가의 첫 번째 왕이 알라웅 빠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의 동장이었는데 미얀마가 남쪽과 북쪽이 대립하다가 남쪽의 몬족들이 미얀마 전역을 장악할 정도로 세지니까 북쪽에 있던 조그마한 마을의 촌장이었던 알라웅 빠야가 주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군사를 만들어서 싸우기 전에 이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아마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전체를 다 수복하는 이 몬족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꼼바옹 왕가가 되고 이렇게 미얀마가 하나로 합해지니까 필연적으로 아유타야와 대립하면서 알라웅 빠야도 아유타야에 쳐들어갑니다. 물론 알라웅 빠야는 태국을 아유타야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대포가 터져가지고 돌아오다 이제 죽었다 이러는데 돌아왔다 죽을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때 알라웅 빠야의 아들 때에 미얀마가 이 태국의 아유타야를 점령하고 완벽하게 통치금을 확립하지만 중국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중국과 싸우는데 중국을 물리치고 나니까 태국은 탁신과 짜끄리 왕가가 아주 튼튼해져 버리니까 미얀마가 이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결국 국경이 브리티시 인디아, 영국령 인디아와 닿게 되고 1820년대가 되니까 그 미얀마가 영국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서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요 3차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미얀마가 처음에는 이제 이
방글라데시인데 오늘날 치타곤과 인도 북쪽의 마니푸르를 뺏기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아라칸이라고 하는데 라카인 지역도 이제 주게 됩니다. 2차 전쟁에서는 미얀마 남부 지역을 줘서 미얀마가 1850년 이후가 되면 완벽한 내륙 국가가 되고 3차 전쟁에 지면서 미얀마 전체가 이제 영국 땅이 되는. 그래서 이 그 미얀마에서는 이제 뭐가 없어져 버리는가 하면 이 불교 교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왕가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태국의 영토 상실과 혁명이라고 했는데 태국도 이제 조금 그런 게 태국은 이 그 라마 왕가가 시작되는데 보통 이 태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1850년부터 1910년 20년 사이에 전부 유럽의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라마 4세와 라마 5세 태국의 라마 4세와 라마 5세 이분이 이제 몽쿡과 출라롱콘인데 이분들이 독립을 지켜냅니다. 물론 독립을 지켜내는데 대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컸던 태국의 땅을 조금씩 떼줍니다. 영국에도 좀 주고 프랑스에도 좀 주고 하면서 이렇게 땅이 쭈그러들었지만 하여튼간에 이분들 덕분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그 역할을 이분들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태국 국민들은 태국 왕가를 아주 존경합니다. 태국 왕가를 존경하는데 1900년대 초반이 되면 여기도 이제 뭐 혁명이 일어나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그 독립되면서 군부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복잡한 이 그 상황이 이제 점차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넘어가겠는데 불교 이 보통 저희들이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아직 제가 수업 안 해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위파사나 명상이 중요한 명상으로 미얀마에 자리 잡게 되는데 국가가 쭈그러들 때 내륙 국가 됐을 때 민돈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님들이 최초로 이 위파사나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 위파사나 명상이 민돈에게 제법 이제 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가 영국에 완전히 점령되면서 불교 교단이 더 이상 어떤 왕가의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자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대중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이 불교 교단이 이제 살아남을 국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 와중에 위파사나가 이 미얀마 전체에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위파사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찰나에 아니짜 두카 아나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니 이 세계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잔치하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위파사나의 눈으로 보면 다 죽어 없어질 해골들이 잠시 이렇게 기뻐가지고 웃는 정도가 이제 우리들이 웃는 거다 이 정도 되니까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현실에서 현실적인 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적인 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 세계의 아픔이 이제 치유가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는 이걸 이제 국가 통치에 이용합니다. 국가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위파사나를 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이 위파사나를 가르치고 군부는 일반인들이 위파사나를 하면 자신들에게 더 이상 미얀마 군부에서 보니까 대립되지 않으니까 이 위파사나 상당히 이렇게 이 권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결국 아웅산 미얀마의 민주화 투사들은 저희 다 이제 위파사나를 수행하고 근데 위파사나 상당히 좀 해보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좀 해봤는데 위파사나가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여기 있는데 아웅산 수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여 년간 가택이 되었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지도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아웅산 수지도 위파사나를 했던 것 같고 바로 이 위파사나 덕분에 그 오랜 연금 생활을 아마 이 아웅산 수지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
이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명상, 이 위파사나 명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의 미얀마 불교가 썼다면, 태국 불교는 교단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기존의 불교 교단은 마하니까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몽쿠, 태국의 4대 왕인데, 이 몽쿠는 이 왕이 되기 전에 왕자로서 이제 이 단기 출가를 했었는데, 스님이 되고 보니까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출가를 하는데, 이 몽쿠시 단마체디와 비슷하게 기존의 시마가 엉터리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제대로 된 수계를 받고 싶다 이래 되는데, 따라서 이 몬족 스님들이 몽쿠색에 접근해서 우리나라의 단마체디 왕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고, 우리의 깔라니 시마를 중심으로 수계를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몽쿠시 이걸 다릅니다. 그래서 몽쿠 왕자가 몬족 전통의 이제 깔라니 시마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이 청정한 계행을 중심으로 태국 불교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 몽쿠를 따르던 스님들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나의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 1900년대 초반에 이분들이 정식으로 성단 포교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불교 교단으로 출발하는데, 이게 이제 담마 유티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국의 전통 교단은 담마 유티카와 마하니까야 이렇게 양대 체제가 되고, 각기 다른 승가대학, 마하출라롱콘 대학과 마하마쿠 대학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전통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탁신이 제가 했었던 업처수행, 일반인들이 하던 업처수행 운동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면서 담마가야라는 이제 교단이 태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담마가야는 이 태국의 시골 지역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한번 이 불교 그 수계하면 단기 출가지만 뭐 30만 명이 모이가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이런 이제 교단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담마가야가 있어서 사실상 태국이 이 3대 불교 교단 체제로 개편되고, 이게 이제 태국 정치, 그러니까 이제 왕가를 따르는 사람들, 민주당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태국 보수층과 그 다음에 도시 빈민가 시골이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같이 흩어지면서 태국의 복잡한 이런 정치 상황을 낳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제가 우리 복사물만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태국 불교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이 남방 불교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주 그 정치와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민족 국가가 성립될 때 바로 이 남방 불교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이제 되어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 동남아시아 가면 마을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고, 국가의 중심에도 불교가 있고,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에도 불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 남방 불교가 우리 동남아시아 엔간한 국가에서는 거의 다 전 국민들 중에 80%, 99%, 98%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됐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창은 바로 이 지금 현재 남방 불교다. 남방 불교, 테라와다 불교고, 바로 이 테라와다 불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테라와다 불교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식으로 테라와다 불교와 왕가와 사회와 관계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있었느냐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사회를 훨씬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사유를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가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우리 후반부 이 동남아시아와 불교 문화 이 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